일본 외무성과 학계가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역사적 검증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옥스퍼드 대학에서 충격적인 파일 하나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에게 완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공개되면 저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남겨야겠습니다. 단일 무덤 기준 지표 면적 세계 최대, 이집트 쿠푸왕 대피라미드보다 큰 일본 왕릉이 아직도 봉인된 채 남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숨겨둔 왕릉 가장 깊은 곳. 그들이 승자의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려 했던 결정적 사건. 그 봉인을 뜯어보니 그 안에는 1600년 전 일본 열도를 쥐락펴락했던 진짜 주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짓된 승자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그 불멸의 기술이 1600년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호령하는 K강철로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학계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 비밀, 그리고 세계를 호령하는 K강철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왕릉에서 왜 한국이 나옵니까? 말콤 교수, 지금 당장 그 논문 철회하시오.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새벽 3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저는 끊어진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죠. 30년입니다. 전 세계 왕릉을 파헤쳐온 시간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협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건드렸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새벽은 고요했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목소리는 일본어였습니다. 억양으로 봐서 도쿄 쪽 사람이었죠. 학자인지 관료인지 아니면 그 너머의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저는 말콤 하드위크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죠. 40년간 전 세계 왕릉을 연구해왔습니다. 이집트 왕가의 계곡에서 파라오의 미라를 마주했고 중국 서안에서 진시황의 병마용 앞에 섰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의 잉카 무덤도 직접 발굴했죠. 무덤을 파는 일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죠. 일본 왕릉에서 나온 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질문 하나에 새벽 3시 협박 전화가 옵니다. 논문 철회하라는 압박이 들어오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위험하면 답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전화가 왔는지 말씀드리죠. 얼마 전 일입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에 있었습니다. 국제 고고학 심포지엄에 참석한 길이었죠. 전 세계에서 고고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학회 일정이 하루 비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다이센요 고분, 일본 왕실이 관리하는 거대한 무덤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열쇠 구멍이 대지 위에 찍혀 있었죠. 앞은 네모, 뒤는 동그라미, 전방 후원분이라 불리는 형태입니다. 마치 누군가 하늘에서 거대한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해자가 둘러싸고 있었죠.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분 위에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마치 숲이 무덤을 삼켜버린 것 같았죠. 숫자를 말씀드리죠. 길이 486m, 축구장 12개를 일렬로 이어붙인 크기입니다. 높이 35m, 10층 아파트와 맞먹죠. 둘레를 따라 걸으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피라미드보다 큽니다. 진시황릉보다 넓죠. 세계 최대 규모의 왕릉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이 무덤을 만드는데 동원된 인원 680만 명입니다. 하루 2,000명씩 일해도 15년이 걸리는 공사였죠. 5세기 고대 국가가 이 정도 인력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흙을 파고, 나르고, 쌓고, 다지는 작업. 기계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고고학을 40년간 해왔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현장에도 섰고 중국 병마용 앞에서도 섰죠. 페루 잉카 유적의 돌벽 앞에서 감탄한 적도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정글을 내려다본 적도 있죠.
그런 제가 단언합니다. 이건 무덤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의 선언이죠. 이 정도 규모를 만들려면 엄청난 부와 권력이 필요합니다. 수십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 그들을 먹이고 재울 수 있는 경제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력. 5세기 일본에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엔 지상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차를 타고 고분 근처로 이동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철조망이 삼중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녹슨 철조망이 아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철조망이었죠.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경비원이 50m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냥 경비원이 아니었죠. 무정의를 차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자 제지당했습니다. 촬영 금지, 접근 금지, 드론 금지, 모든 것이 금지였습니다. 저는 40년간 전 세계 유적을 다녔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중국에서도 페루에서도 무덤 앞에 섰죠. 사막 한가운데 외진 유적도 가봤고 정글 속에 숨겨진 피라미드도 찾아갔습니다. 험준한 산꼭대기의 고대 요새도 올라가봤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봉쇄된 유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죠. 섬뜩했습니다. 무덤이 크면 자랑합니다. 그게 인류 문명의 상식이죠. 위대한 왕이 잠든 곳이라면 세상에 드러냅니다. 우리 조상이 이렇게 위대했다고 선언하죠.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관광객을 받고 다큐멘터리를 찍게 하고 전 세계 학자들의 연구를 허용했죠. 파라오의 미라를 꺼내 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부장품을 분석하고 상형 문자를 해독하고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렸죠. 중국은 진시황릉의 병마용을 열었습니다. 8,000개의 토용이 세계인의 눈앞에 펼쳐졌죠. 박물관을 짓고 조명을 설치하고 자국의 위대함을 뽐냈습니다. 관광객이 줄을 섭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죠. 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추픽추를 개방하고 연구자들을 받아들이고 잉카 문명의 영광을 세계에 알렸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세계 최대의 왕릉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발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발굴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게 막고 있죠. 학자도 접근 금지입니다. 일본 학자조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국 학자한테도 문을 닫은 겁니다. 저는 일본 측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발굴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 무덤은 천황 폐하의 조상이 잠든 곳입니다. 신성한 성역이죠. 종교적 이유로 발굴이 불가능합니다. 조상의 안식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 국민의 정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논리정연했죠. 교과서에서 베껴온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인들도 파라오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태양신라의 아들이라 불렀죠. 파라오가 죽으면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파라오의 무덤을 건드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전설도 있었죠. 하지만 피라미드를 열었습니다. 미라를 연구하고 부장품을 분석하고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중국인들도 황제를 하늘의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천자라 불렀죠. 황제의 무덤을 건드리면 천벌을 받는다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진시황릉에는 수은으로 만든 강이 흐른다는 전설도 있었죠. 하지만 병마용을 발굴했습니다. 세상에 드러냈죠. 존경과 발굴은 공존합니다. 그게 고고학의 상식이죠. 조상을 존경하면서도 그 무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구해야 더 정확하게 존경할 수 있죠. 전 세계 모든 문명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본만 다릅니다. 일본만 예외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숨긴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본 왕릉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논문, 보고서, 기사, 학회 발표 자료까지. 영어로 된 것, 일본어로 된 것 가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읽었습니다. 커피를 5잔이나 마셨죠.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사 중 우연히 노출된 적이 있었죠. 도로를 만들다가 무덤 일부가 드러난 겁니다. 태풍으로 일부가 무너진 적도 있었습니다. 폭우에 흙이 쓸려 내려간 거죠. 도굴 흔적이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들어간 흔적이었죠. 그때마다 일본 학자들이 제한적으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좁은 범위에서 긴급 복구 명목이었죠. 사진 몇 장 찍고 기록 몇 줄 남기고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보고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죠. 한 가지에 눈이 고정됐습니다. 철! 무덤 안에서 대량의 철이 발견됐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칼, 갑옷, 투구, 화살촉, 그리고 이상한 형태의 쇳덩이들. 녹슬고 부식됐지만 분명히 철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것들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저는 의문이 생겼죠. 5세기 일본. 그 시대 일본은 철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제철 기술이 없었죠. 용광로가 없었습니다. 철광석을 녹이려면 12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당시 일본은 그 온도에 도달할 기술이 없었죠. 자체적으로 철을 생산한 건 6세기 후반 이후입니다. 그건 일본 학계도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철은 어디서 온 겁니까? 왕의 무덤에 철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하지만 그 나라는 철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죠.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자료를 뒤지고 논문을 읽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했죠. 그리고 하나의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바다 건너 한반도 가야. 기원전 1세기부터 철을 생산한 나라. 1200도 이상의 고온 용광로를 운용한 나라. 철의 왕국이라 불린 나라. 만약 일본 왕릉의 철이 그곳에서 왔다면, 만약 이 무덤 속 철이 일본산이 아니라면, 만약 이 철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무덤이 숨기고 있는 건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역사 전체가 뒤집히는 겁니다. 일본이 1600년간 주장해온 역사,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이론, 임나일 본부설이라 불리는 그 주장.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철을 구걸했다?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발굴되지 않는 이유부터 연구하겠다. 무덤 속에 무엇이 있는지보다 왜 그토록 숨기려 하는지를 파헤치겠다. 설령 불편한 진실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저는 파헤쳤습니다. 끝까지. 그 결과가 새벽 3시 협박 전화입니다. 논문 철회하라는 압박이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묻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일본 학계에 정식으로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혼자 자료만 뒤지고 있을 수는 없었죠.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왜 발굴하지 않는지, 왜 그토록 철저하게 봉쇄하는지. 저는 일본 왕실청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고고학과 교수 자격으로 학술 연구 목적의 자료 열람을 요청했죠. 답변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천황 폐하의 조상이 잠든 성역입니다. 종교적 신성함을 보존해야 합니다. 학술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일본 국민의 정서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했습니다. 격식을 갖춘 문장이었죠. 한 글자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거절이었죠. 저는 다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질문을 담았죠. 기존 조사 보고서만이라도 열람할 수 있습니까? 공사 중 노출된 유물 사진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과거 긴급조사에 참여한 학자들의 연락처라도 알 수 있습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자료는 왕실 관할입니다. 외부 공개가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역시 정중했습니다. 역시 완벽한 거절이었죠. 저는 3번째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발굴 금지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법률에 의거한 것입니까? 종교적 이유라면 어떤 종교 단체가 관할합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천황가의 조상 제사는 일본 고유의 전통입니다. 신도 신앙에 기반합니다. 법률 이전의 관습과 전통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저는 서한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죠. 설명은 충분했습니다. 논리도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어떤 질문을 해도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종교, 전통, 신성함, 존중.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완벽한 설명은 대개 방어용이죠. 질문을 막기 위한 벽입니다. 진짜 답을 숨기기 위한 포장이죠. 40년간 학계에 있으면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설명이 너무 매끄러우면 의심해야 합니다. 논리가 너무 완벽하면 경계해야 하죠.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공식 채널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죠. 학계 동료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일본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해왔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들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먼저 도쿄 대학의 고고학과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죠. 함께 논문도 쓴 사이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왕릉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죠. 말콤, 그건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그런 거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왜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야.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자네도 알잖아? 어떤 주제는 그냥 피하는 게 좋아. 저는 더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다른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교토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였죠. 그 역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학회에서 만나면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였죠. 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왕릉 발굴 금지,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말콤, 조심해. 그 주제는 위험해. 위험하다니, 무슨 뜻입니까? 그냥 위험하다는 거야. 자네 경력에 좋지 않을 수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왜 경력에 해가 됩니까?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는 외국인이니까 모를 거야. 일본에서는 어떤 주제가 있어. 건드리면 안 되는 주제. 왕실 관련된 건 전부 그래. 특히 왕릉은 절대 금기야. 연구에도 발표하면 안 돼. 발표하면 학계에서 매장당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1세기입니다.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죠. 그런데 특정 주제는 연구조차 하면 안 된다? 연구해도 발표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더 많은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일본 학자 10명 이상과 이야기를 나눴죠. 반응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그 주제는 피해, 건드리지 마, 위험해, 정치적인 문제야. 아무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왜 위험한지 말해주지 않았죠. 그냥 피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저는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국제고고학 심포지엄이었죠.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발표 세션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일본 학자들 그룹에 다가갔죠.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대화가 끊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누군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한 동료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저를 데려갔죠.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콤, 자네 요즘 왕릉 관련해서 질문 많이 하고 다닌다며? 네, 연구 중입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심해. 벌써 소문이 퍼졌어. 일본 학계에서 자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좋은 의미가 아니야. 무슨 소문입니까?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자네가 왕실을 모독하려 한다고. 일본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그런 소문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왜 발굴하지 않느냐고? 철은 어디서 왔느냐고. 그게 모독입니까? 그게 왜곡입니까? 그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입장은 이해해. 하지만 여기선 그게 통하지 않아. 일본에서 왕실은 특별해. 건드리면 안 돼. 그냥 받아들여.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자로서. 왜 발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죠.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생각했죠? 학계에서 침묵은 가장 큰 신호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을 뿐이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죠.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왕실청의 답변서, 동료들과의 대화 기록, 학회에서의 반응들,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공식 입장은 항상 같았습니다. 종교, 전통, 신성함, 존중, 이 네 단어가 반복됐죠. 마치 암호처럼 누가 물어도 같은 대답.
어떻게 물어도 같은 대답. 완벽하게 통일된 메시지였습니다. 비공식 반응도 항상 같았습니다. 조심해, 위험해, 건드리지 마, 정치적 문제야. 이 말들이 반복됐죠.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피하라는 경고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조직적이죠. 누군가 이 주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연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는 다른 문명과 비교해 봤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 발굴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었죠. 공개적으로 토론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했죠. 그게 정상입니다. 학문은 토론을 통해 발전하니까요. 중국 진시황릉 발굴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술적 한계 때문에 본체는 아직 열지 않았죠. 하지만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합니다.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면 발굴하겠다고 말하죠. 투명합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논쟁이 없습니다. 토론이 없죠. 찬성도 반대도 없습니다. 그냥 침묵입니다. 질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 주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게 더 이상합니다. 건강한 학계라면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발굴해야 한다는 사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 양쪽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쪽 의견만 있습니다. 아니, 의견조차 없습니다. 그냥 금기입니다. 언급조차 하면 안 되는 주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닙니다. 봉인이죠. 무덤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무덤 안에 있는 무언가를 봉인하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1600년간 숨겨온 무언가, 일본이 절대로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과거 조사 보고서를 다시 읽었죠. 철에 관한 기록에 집중했습니다. 칼, 가보스, 도구. 그리고 이상한 형태의 쇳덩이들. 이 소쇳덩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보고서에는 간단히 언급만 되어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철덩어리라고, 용도미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덩이소의 철의 중간재입니다. 완제품이 아니죠. 필요할 때 달궈서 칼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갑옷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고대에는 이게 곧 화폐였습니다. 금보다 귀한 전략 물자였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5세기 일본은 철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제철 기술이 없었죠. 그런데 왕의 무덤에 덩이소회가 가득합니다. 중간재가 넘쳐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제품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수입한 칼, 수입한 갑옷.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중간재는 다릅니다. 중간재가 있다는 건 가공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가공 능력도 없었습니다. 용광로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덩이소에는 왜 거기 있는 겁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누군가 준 겁니다. 바다 건너에서, 철을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일본이 철저하게 의존하던 곳에서, 한반도, 가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 학계에 묻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요. 대답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과학, 문헌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왜곡될 수 있죠. 하지만 물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철에도 지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흔적이 남아있죠. 그 흔적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죠. 질문을 바꾼다. 왜 숨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숨기느냐? 답은 철에 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옥스퍼드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선명했습니다. 나는 질문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주장해온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왕릉의 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려면 먼저 일본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야 했죠. 그들의 논리를 이해해야 그 논리의 허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일본 고대사 관련 문헌을 전부 뒤졌죠. 논문, 교과서, 학회 발표 자료까지. 일본어로 된 원전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론을 마주했습니다. 임나일 본부설. 이 이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이 100년 넘게 주장해온 역사관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가야 지역에 일본의 식민기관이 있었다. 그 이름이 임나일 본부다. 일본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이걸 배우며 자랍니다. 우리 조상이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야마토 정권이 가야를 통치했다고, 200년간 식민 지배를 했다고,
저는 이 이론의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주요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본 서기의 기록. 일본 서기는 8세기에 편찬된 일본의 역사서입니다. 여기에 임나일 본부에 관한 기록이 있죠. 일본 조정이 가야의 관리를 파견했다. 조공을 받았다. 군대를 보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둘째, 고고학적 증거. 가야 지역 고분에서 일본식 유물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일본 특유의 토기, 일본식 갑옷, 일본식 장신구. 이것들이 가야 무덤에서 나왔으니 일본이 가야를 지배한 증거라는 논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는 그럴듯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고학자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었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가야를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 고대사 자료를 찾아봤죠. 한국 학자들의 연구, 발굴 보고서, 유물 분석 자료 전부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야는 철의 왕국이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철을 생산한 나라였죠. 한반도 남부, 낙동강 유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지역은 양질의 철광석이 풍부했죠. 가야 사람들은 이 철광석을 캐서 철을 만들었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죠. 철을 만들려면 철광석을 녹여야 합니다. 철광석이 녹는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도입니다. 120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죠. 일반 모닥불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특수한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바람을 불어넣어 온도를 높이는 기술이 필요하죠. 수채의 품질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갖춰져야 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야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2000년 전에 이미 1200도 용광로를 운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당시 세계에서 이 수준의 제철 기술을 가진 나라는 손에 꼽았습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가야, 로마 제국도 철 생산에 어려움을 겪던 시대였죠. 가야의 철은 유명했습니다. 중국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지휘서 동의전, 3세기에 쓰인 중국의 역사서죠.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철이 나는데 왜가 모두 와서 사간다. 읽어보셨습니까? 왜. 여기서 왜가 뭔지 아시죠? 일본입니다. 일본이 가야에 와서 철을 사갔다는 겁니다.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이죠. 저는 이 구절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일본이 가야에서 철을 사갔다. 구매자였다는 겁니다. 판매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아니라 고객이었다는 거죠. 저는 가야의 군사력도 조사했습니다. 가야 전사들은 판갑으로 무장했습니다. 팡압이 뭔지 아십니까? 철판을 이어붙여 만든 갑옷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로 덮었죠. 투구, 갑옷, 목가리개, 팔보호대, 정강이 보호대까지 완전 무장한 철갑 전사였습니다. 가야 고분에서 발굴된 판갑을 봤습니다. 사진으로. 숨이 멎었죠? 정교했습니다. 철판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가공되어 있었습니다. 이음새가 완벽했죠.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방어력을 극대화한 설계였습니다. 이건 그냥 대장장이 한두 명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생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철광석 채굴, 재련, 가공, 조립. 모든 공정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가능한 결과물이죠. 저는 비교를 해봤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의 무장은 어땠습니까? 5세기 일본, 야마토 정권 시대. 이 시기 일본 전사들의 무장을 조사했습니다. 기록과 유물을 살펴봤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전사들은 대부분 가죽 갑옷을 입었습니다. 나무 방패를 들었죠. 철제 무기는 극소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입품이었죠. 자체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철이 없었으니까요.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기술력 격차를 계산해봤습니다. 가야, 기원전 1세기부터 제철, 500년 이상의 기술 축적. 일본, 6세기 후반에야 제철 시작. 기술 축적 제로.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비율을 들어드리죠. 오늘날로 치면 이렇습니다. 한 나라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첨단 칩을 생산하죠. 다른 나라는 반도체 공장이 없습니다. 칩을 전량 수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못 만드는 나라가 반도체 강국을 지배했다? 말이 됩니까? 더 극단적인 비율을 들어보죠. 핵무기를 못 만드는 나라가 핵 보유국을 식민 지배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고대의 철은 핵무기였습니다. 철이 있으면 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농기구도 만들 수 있었죠.
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도 못하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습니다. 철은 국력 그 자체였죠. 철을 가진 자가 지배합니다. 철이 없는 자는 복종하죠. 이게 고대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장은 이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철을 못 만드는 나라가 철의 왕국을 지배했다. 저는 다시 임나일 본부설의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 8세기에 쓰인 책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300년이나 지난 후에 쓰인 거죠. 게다가 일본 왕실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찬된 책입니다. 객관적인 역사서가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문서죠. 역사학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문헌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왜 썼는지를 따져야 하죠. 일본 서기는 일본 왕실이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기 조상을 위대하게 포장했을 가능성이 높죠. 고고학적 증거는 어떻습니까? 가야 지역에서 일본식 유물이 발견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배의 증거일까요?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무역의 증거입니다. 가야와 일본 사이에는 활발한 교역이 있었습니다. 가야는 철을 팔았죠. 일본은 철을 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건이 오갔습니다. 일본 상인들이 가야에 왔고 가야 상인들이 일본에 갔습니다. 사람이 오가면 물건도 오가죠. 토기, 장신구,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됐습니다. 외국 물건이 발견됐다고 지배의 증거라고요? 오늘날 한국에서 미국 제품이 발견됩니다. 코카콜라, 아이폰, 청바지.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을 지배한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무역의 증거일 뿐입니다.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물의 이동은 지배가 아니라 교류를 보여줍니다. 저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임나일 본부설의 전제. 일본이 가야를 지배했다. 현실. 가야는 철의 왕국이었다. 일본은 철을 만들 수 없었다. 결론.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저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듯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용광로가 없죠. 기술이 없습니다.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500년 전부터 철을 만들어 왔습니다. 철을 수출하죠. 주변 나라들이 줄을 서서 삽니다. 자, 질문입니다. A가 B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지배자는 피지배자보다 강해야 합니다. 최소한 대등해야 하죠. 그런데 철이 없으면 군사력이 없습니다. 군사력이 없으면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임나일 본부설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에서 무너진다.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짜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누가 지배했는가? 이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공급했는가? 철을 누가 공급했습니까? 가야입니다. 철을 누가 받았습니까? 일본입니다. 관계가 명확해지죠. 공급자와 수요자, 판매자와 구매자, 기술 보유국과 기술 의존국, 이게 진짜 관계였습니다. 일본 왕릉에서 대량의 철이 발견됐습니다. 덩이소해가 가득했죠. 이 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일본은 만들 수 없었습니다. 수입했죠. 어디서? 바다 건너. 가야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 왕릉이 숨기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일본 고대 왕실이 한반도에 철저하게 의존했다는 증거. 지배자가 아니라 의존자였다는 증거. 100년간 주장해온 역사가 완전히 뒤집히는 증거. 그래서 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봉인하는 거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의 첨탑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다. 계산이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논리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죠.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일본 왕릉의 철이 정말 가야에서 왔다는 직접적인 증거.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철의 성분을 분석해야 합니다. 철에도 지문이 있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 단계, 과학 분석, 철의 지문을 찾는다. 저는 일본 왕릉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왕릉 내부에는 들어갈 수 없었죠. 하지만 과거 조사에서 수습된 유물들은 일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열람이 가능했죠. 저는 일본 국립박물관에 정식으로 자료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 자격으로
비교 고고학 연구 목적이라고 썼죠. 승인이 났습니다. 의외였죠. 왕릉 자체는 철저히 봉쇄하면서 유물 열람은 허용하다니 아마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거라 생각했겠죠. 어쨌든 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박물관 수장고에 들어섰습니다. 하얀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유물들을 살펴봤죠. 하계사가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는지 감시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유물에만 집중했습니다. 철제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콜! 길이 80cm가 넘는 장검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형태는 분명했죠. 날이 곧고 손잡이가 길었습니다. 양손으로 휘두르는 무기였죠. 갑옷 조각, 철판을 이어붙인 판갑의 일부였습니다. 리벳 구멍이 보였죠. 가죽끈으로 연결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정교한 가공이었죠. 투구. 반구형의 철제 투구였습니다. 뺨을 가리는 부분이 따로 달려 있었죠. 목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방어 장비였죠. 화살촉, 수십 개가 한꺼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삼각형 모양, 마름모 모양, 다양한 형태였죠. 전부 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전부 왕릉이었습니다. 다이센료 고분, 린토쿠 천황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이죠. 그리고 주변의 배총들, 큰 무덤 주위에 딸린 작은 무덤들입니다. 왕족이나 측근들이 묻힌 곳이죠. 이 무덤들에서 공사 중 우연히 노출된 유물들이었습니다. 저는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칼만 수백 점, 갑옷 조각 수천 점, 화살촉은 수만 점.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죠. 이게 한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5세기 무덤에서.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했죠. 철을 만들 수 없는 나라에서 왕의 무덤에 이 정도 양의 철이 있다? 어디서 난 겁니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유물들. 칼도 아니고 갑옷도 아니고 화살촉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쇳덩이였죠. 녹슬고 부식된 철덩어리들. 언뜻 보면 고철 같았습니다. 쓰다 버린 폐철 같았죠. 저는 하계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계사가 대답했습니다. 철정입니다. 덩이소회라고도 하죠. 덩이소회. 저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건 처음이었죠. 저는 허락을 받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죠. 길이 30cm에서 40cm, 얇고 긴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두께는 1cm 정도, 양쪽 끝이 넓적하게 펼쳐져 있었죠. 마치 넥타이를 펼쳐놓은 것 같은 형태였습니다.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습니다. 원래 색깔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형태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모양을 만든 겁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형태가 아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몇 개나 발견됐습니까? 하계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 고분군에서만 수천 점입니다. 수천 점.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천 점의 덩이소에 칼이나 갑옷이 아닙니다. 완성된 무기가 아니죠. 그냥 쇳덩이입니다. 아무 형태도 없는. 왜 이런 게 무덤에 있습니까? 하계사가 설명했습니다. 부장품입니다. 죽은 왕과 함께 묻은 거죠. 당시에는 철이 귀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덩이소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덩이소회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중간재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덩이소회는 철의 원재료입니다. 이걸 달구면 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미를 만들 수 있죠. 화살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갑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 수 있죠. 오늘날로 치면 철강 회사에서 생산하는 철판과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이 철판을 사서 자동차를 만들죠. 조선소는 이 철판을 사서 배를 만듭니다. 철판 자체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완성품의 재료가 되죠. 덩이소회가 바로 그겁니다. 고대의 철판. 그런데 왜 이런 형태일까요? 왜 얇고 긴 직사각형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운반하기 쉽게 만든 겁니다. 이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죠. 쌓아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배에 실을 수 있죠. 무게 대비 부피가 적습니다. 운송에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폐로 사용됐습니다. 고대의 철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금이나 은처럼 덩이소에 몇 개면 소 한 마리와 교환할 수 있었죠. 노예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땅을 살 수도 있었죠. 철이 곧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규격화된 겁니다. 길이와 무게를 통일했죠. 거래하기 편하게, 마치 오늘날 지폐처럼. 저는 깨달았습니다. 덩이소에는 단순한 쇳덩이가 아닙니다. 전략 물자입니다.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죠. 덩이소해를 많이 가진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덩이소해가 없으면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농기구도 만들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박물관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일본 왕릉에서 발견된 덩이소해 수천 점, 한 무덤에서만 전체 왕릉을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수만 점, 수십만 점? 이 양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봤습니다. 왕의 무덤에 덩이소해가 가득합니다. 완제품인 칼이나 갑옷보다 덩이소해가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부장품을 넣습니다. 뭘 넣을까요? 자동차? 비행기? 보석? 그런데 이 지도자의 무덤에 철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생산한 철판, 수천 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만들 능력이 있다면 자동차를 넣겠죠. 비행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면 비행기를 넣을 겁니다. 철판을 넣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철판을 가공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재료 상태로밖에 보관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 왕릉의 덩이소에는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수입한 겁니다. 어디서? 철을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바다 건너에서, 가야에서. 저는 일본 학계의 해석을 찾아봤습니다. 그들은 이 덩이소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주장이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 생산설. 일부 일본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덩이소해는 일본에서 만든 것이다. 일본에도 소규모 제철이 있었다. 왕실이 직접 생산을 관리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세기 일본의 제철 기술이 없었다는 건 일본 학계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6세기 후반에야 제철이 시작됐죠. 그런데 5세기 무덤에서 수천 점의 덩이소해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죠. 또 다른 주장이 있었습니다. 일본 철의 풍부함 증거. 이 덩이소해들은 일본이 철을 풍부하게 보유했다는 증거다. 일본 왕실의 부와 권력을 보여준다.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유와 생산은 다릅니다. 돈이 많다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철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철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유는 구매의 결과일 수도 있죠. 저는 동료 학자에게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일본 고고학계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릉의 덩이소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반도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아. 그건 다들 알아. 그럼 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학계에서 매장당해. 연구비도 끊기고. 자네도 알잖아. 일본에서 이 주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일본 학계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출처미상. 그냥 그렇게 처리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100년째 그러고 있어. 출처미상. 100년째. 저는 이해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죠. 진실을 마주하면 불편해지니까. 역사를 다시 써야 하니까. 저는 덩이소의 분포를 조사해봤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왕릉에서 발견된 덩이소해. 대부분 5세기에서 6세기 초반의 무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급격히 줄어들죠. 왜일까요? 6세기 후반부터 일본이 자체 제철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수입이 줄어드니 무덤에 넣을 덩이소해도 줄어든 겁니다. 이 패턴이 뭘 말해줍니까? 5세기에서 6세기 초반까지 일본은 철을 전량 수입했다는 겁니다. 왕실조차도. 아니 왕실이기 때문에 더. 왕의 무덤에 넣을 만큼 대량으로.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무덤에서 수천 점의 덩이소해가 나왔습니다. 왕릉 하나에 수천 점. 일본 전역에 전방 후원분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5천 개가 넘습니다. 물론 전부 왕릉은 아니죠. 하지만 상당수가 지배층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들에 묻힌 덩이소해를 전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수십만 점, 수백만 점. 이 정도 양을 어디서 조달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바다 건너.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가진 곳에서 수백 년간 철을 만들어 온 곳에서
가야. 저는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덩이소에는 완제품이 아니라 중간재다. 중간재가 대량으로 있다는 건 공급망이 따로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생산자가 아니라 수입자였다. 국가 단위의 조달이었다. 출처는 가야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가능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일본 학계가 반박할 수 없는, 세계 학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증거. 저는 다음 단계를 결심했습니다. 철의 성분을 분석해야 합니다. 철에도 지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흔적이 남아있죠. 불순물 성분, 미량 원소, 동위 원소, 비율. 이런 것들이 철의 출처를 말해줍니다. 일본산 철과 한반도산 철은 성분이 다릅니다. 철광석 자체가 다르니까요. 이걸 분석하면 왕릉의 덩이소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 분석팀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논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과학이 말할 차례다. 과학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고고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문헌 해석, 조작될 수 있습니다. 유물 비교, 주관이 개입되죠. 저는 40년간 이 분야에 있으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같은 유물을 보고도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논쟁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다릅니다. 수치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죠. 3은 3이고 7은 7입니다. 누가 봐도 같습니다. 저는 그런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일본 학계도 한국 학계도 세계 어느 학자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저는 영국 러더퍼드 애플턴 연구소에 연락했습니다. 이곳에는 방사광 가속기가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X선이 나오죠. 이 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자 단위로, 나노 수준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제가 아는 물리학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임스 터너 박사, 재료공학 전공이었죠. 저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왕릉의 덩이소에 출처 불명의 철,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그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철의 산지를 분석하는 건 가능해. 철광석마다 고유한 성분 비율이 있거든? 일종의 지문 같은 거지. 철에도 지문이 있다. 저는 그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임스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철은 순수한 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순물이 섞여 있지. 비소, 티타늄, 니켈, 코발트, 이런 미량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이 불순물의 비율이 철광석 산지마다 달라. 지질학적 환경이 다르거든. 화산지대에서 나온 철과 퇴적층에서 나온 철은 성분이 완전히 달라.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산 철과 한반도산 철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일본은 화산지대가 많아서 사철이 주로 나와. 사철은 티타늄 함량이 높지. 반면 한반도 남부는 자철석이 많아. 자철석은 비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차이를 측정하면 출처를 알 수 있어. 저는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일본 왕릉의 덩이소의 샘플. 직접 구할 수는 없었죠. 왕릉은 봉쇄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과거 조사에서 수습된 유물 중 일부는 연구용으로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죠. 저는 일본 국립박물관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과학 분석 목적의 샘플 대여를 요청했죠. 영국 러더퍼드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라고 명시했습니다. 국제학술협력 프로젝트라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거절당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일본 측은 자신들이 유리할 거라 생각한 겁니다. 일본산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게 공식 증거가 되니까요. 국제연구팀이 일본산으로 확인했다. 이보다 좋은 홍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들이었습니다. 덩이소해에서 떼어낸 파편들이죠. 녹이 슬어 있었지만 분석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샘플을 포장해서 연구소로 가져갔습니다. 제임스의 연구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거대한 장비들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정밀한 느낌이었죠. 제임스가 샘플을 받아들었습니다. 분석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가 샘플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예비 결과가 나올 거야. 정밀 분석까지 하면 한 달.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연구실에 갈 수는 없었죠. 다른 강의도 있었고 학과 업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샘플이 맴돌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일본산으로 나오면 어쩌지? 내 가설이 틀린 걸까? 일주일 후 제임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콤, 와봐. 볼 게 있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죠.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흥분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제임스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죠. 그가 저를 보더니 의자를 권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봐.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들여다봤죠.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가로축은 원소 종류, 세로축은 함량 비율, 여러 개의 막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숫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일본 왕릉 덩이소의 성분 분석 결과야. 여기 비수 함량을 봐. 그가 한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꽤 높은 수치였죠. 그리고 이건 티타늄 함량, 다른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일본 사철의 특징이 뭔지 알지? 티타늄이 높아. 화산지대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 샘플은 티타늄이 낮아. 일본산 사철의 평균치보다 훨씬 낮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일본산이 아니라는 겁니까?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산일 가능성은 극히 낮아. 성분 비율이 완전히 달라.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죠. 그럼 어디산입니까? 제임스가 다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건 한반도 남부 철광석의 평균 성분이야. 가야 지역에서 채취한 자철석 데이터지. 두 그래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죠. 거의 일치했습니다. 비소 함량 비슷했습니다. 티타늄 함량 비슷했습니다. 니켈, 코발트, 기타 미량 원소들 전부 비슷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였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해. 이 덩이소에는 한반도 남부에서 온 거야. 성분이 완벽하게 일치해.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춤추는 것 같았죠. 1600년 전의 쇠덩이가 자신의 출생지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의 언어로, 숫자의 언어로. 저는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오류 가능성은요?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 반복 측정했어. 같은 결과가 나왔어. 다른 샘플로도 해봤어. 역시 같았어? 이건 오류가 아니야.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같은 결과가 나왔다. 반복해도 같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도 알아. 일본 학계가 100년간 주장해온 게 뒤집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완전히.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리 나겠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거야. 저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중해야 했죠. 이 결과가 세상에 나가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제임스는 정밀 분석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X선 형광 분석뿐 아니라 동위원소 분석까지 한 달이 더 걸렸죠. 저는 다시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같았습니다. 일본 왕릉의 덩이소에 성분 분석 결과 일본산이 아님, 한반도 남부, 특히 가야 지역의 자철석과 성분이 일치함, 이 신뢰도 99% 이상.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게 때문이었죠. 이 종이 몇 장이 가진 무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무게.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발표해야지.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일본 학계가 가만히 있겠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든 말든 상관없어. 이건 사실이니까. 과학적 사실. 누가 불편해하든 사실은 바뀌지 않아. 제임스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데이터 검증이든 뭐든 도와줄게. 저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국의 겨울은 습하고 쌀쌀합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비소 함량, 티타늄 함량, 99% 신뢰도, 한반도 남부, 가야.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일본 왕실의 무덤에 묻힌 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부장품, 그것이 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온 것이었죠. 그들이 스스로 만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었죠. 아니, 받았다기보다는 구한 것이었습니다. 필요해서. 없으면 안 되니까 생존을 위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5세기 일본 왕실, 동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무덤을 만들 정도의 권력, 68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힘. 하지만 그 권력의 핵심 자원인 철은 자체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전량 수입이었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의존입니다. 완전한 의존. 지배자가 아니라 의존자였다는 겁니다. 일본이 100년간 주장해온 것과 정반대였죠. 가야를 지배했다고? 아닙니다. 가야에 의존했던 겁니다. 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논문을 써야 하죠.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학술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료 심사를 받아야 하죠. 그 과정이 길고 험할 겁니다. 일본 학계가 반발할 겁니다. 정치적 압력도 있을 겁니다. 제 경력이 위험해질 수도 있죠. 20년간 쌓아온 일본 학계와의 관계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불편하다고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학자가 할 일이 아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고분 출토철기의 산지 분석에 관한 연구, 그리고 서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서재에 울렸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데이터를 나열하고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결과를 기술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초고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봤죠. 수십 페이지의 문서, 그 안에 담긴 진실. 일본 왕릉의 철은 일본산이 아니다. 한반도 가야에서 왔다. 과학이 증명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 차례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폭풍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100년간 유지되어 온 역사 해석이 흔들릴 거라는 것을, 누군가는 분노할 거라는 것을, 누군가는 침묵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불편하더라도, 위험하더라도 논문을 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국제고고학 저널, 전 세계 고고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죠. 동료 심사 과정이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분석 방법도 표준 절차를 따랐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3달 후 심사 결과가 왔습니다. 게재 승인, 심사위원 3명 전원 일치였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이런 코멘트를 남겼죠.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기여가 될 논문이다. 과학적 방법론이 엄밀하고 결론이 명확하다. 다만 발표 후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상당한 논쟁.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쟁을 피하려고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죠. 논문이 공개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학술지라는 게 원래 그렇죠. 일반인들은 읽지 않습니다. 학자들만 읽죠. 그것도 관심 있는 분야의 학자들만. 일주일 후 일본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였습니다. 일본 학계의 공식 반응은 침묵이었죠. 아무 성명도 없었습니다. 아무 반박 논문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채널에서는 달랐습니다. 제 일본인 동료 중 한 명이 연락해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죠. 말콤, 지금 일본 학계가 난리야. 자네 논문 때문에. 무슨 반응입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말 안 해. 하지만 뒤에서는 다들 수군거려.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야. 문부과학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더군. 문부과학성. 일본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학술 연구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씁쓸했습니다. 과학적 사실에 정치가 끼어드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있습니까? 제 데이터에 오류가 있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없어? 자네 분석은 완벽해. 방법론도 표준이고 데이터도 명확해. 반박하려면 같은 수준의 과학적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 그럼 왜 침묵합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으니까 침묵하는 거야. 인정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거지.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진실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논문이 학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바깥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죠. 한국 학자들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의 고고학자들. 그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하드위크 교수님, 이 연구는 역사적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중국 학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이징대, 지린대의 동아시아사 전문가들. 그들은 좀 더 신중했지만 데이터의 중요성은 인정했죠. 유럽과 미국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하버드, 예일, 케임브리지의 고고학자들. 그들은 방법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방사광 분석을 이용한 산지 추정. 다른 지역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는 국제학회에 초청받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요청이 쏟아졌죠. 서울, 베이징, 워싱턴, 런던. 전 세계에서 제 연구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아니, 침묵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 대학 사무실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죠.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일본의 역사를 모독하고 있다. 당신의 연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이다. 일본 학계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협박에 굴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의미하는 바는 알았죠. 누군가는 제 연구가 불편한 겁니다. 아주 많이.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일본 학계에서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도쿄 대학의 고고학과 교수 3명이 공동으로 반박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학술지에 제 논문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죠. 저는 그 논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주장은 이랬습니다. 첫째, 샘플 수가 부족하다. 몇 개의 샘플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 없다. 둘째, 한반도 철광석 데이터베이스가 불완전하다. 비교 대상이 충분하지 않다. 셋째, 고대 제철 과정에서 성분이 변할 수 있다. 원산지와 최종 제품의 성분이 다를 수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된 반박이었죠. 하지만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첫째 주장에 대해 샘플 수가 부족하다. 저는 5개의 서로 다른 고분에서 온 12개의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모든 샘플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죠. 하나가 아니라 12개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둘째 주장에 대해 한반도 데이터베이스가 불완전하다?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공식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20년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수천 개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죠. 이보다 더 완전한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셋째 주장에 대해 제철 과정에서 성분이 변한다? 맞습니다. 일부 성분은 변할 수 있죠. 하지만 비소와 티타늄 같은 미량 원소는 제철 과정에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야금하게 기본입니다. 도쿄 대학 교수들이 이걸 모를 리 없죠. 저는 반박문을 같은 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만약 일본 학계가 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왕릉을 발굴하면 됩니다. 더 많은 샘플을 확보하고 더 정밀한 분석을 하면 됩니다. 과학적 논쟁은 더 많은 과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왜 발굴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발굴하면 더 많은 증거가 나올 테니까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학계의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제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 일본 왕릉의 철이 가야에서 왔다. 이건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닙니다. 이건 고대 동아시아의 권력 구조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뜻이죠. 저는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철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반이죠. 철이 있어야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칼, 창, 화살촉, 갑옷.
군대를 무장시키려면 철이 필요합니다. 철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죠. 철이 있어야 농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쟁기, 낫, 호미.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철제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철이 없으면 백성을 먹일 수 없죠. 철이 있어야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톱, 망치, 끌. 건축을 하려면, 배를 만들려면, 무엇이든 만들려면 철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철이 끊기면 국가는 멈춥니다. 5세기 일본 왕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68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죠. 하지만 그 권력의 핵심 자원인 철은 스스로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전량 수입이었죠. 가야에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야가 철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 생산이 멈춥니다. 군대를 유지할 수 없죠? 국방이 붕괴됩니다. 농기구 생산이 멈춥니다. 농업 생산성이 급락하죠. 경제가 붕괴됩니다. 도구 생산이 멈춥니다. 건설도, 조선도 모든 산업이 멈추죠. 국가 기능이 마비됩니다. 저는 현대적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날 석유가 그렇습니다. 석유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멈춥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난방이 안 됩니다. 현대 문명이 마비되죠. 고대의 철이 그랬습니다. 철 공급이 끊기면 국가가 마비됩니다. 모든 것이 멈추죠. 그런데 일본은 그 철을 전량 수입했습니다. 가야에서?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존입니다. 전략적 의존, 생존을 위한 의존. 저는 임나일 본부서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일본이 가야를 지배했다.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지배자는 피지배자보다 강해야 합니다. 최소한 대등해야 하죠.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이런 것들에서 우위에 있어야 지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가야는 철을 생산했습니다. 일본은 생산하지 못했죠. 가야는 공급자였습니다. 일본은 수요자였죠. 가야는 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받아야 했죠. 가야가 거부하면 일본은 멈췄습니다. 일본이 거부해도 가야는 멈추지 않았죠. 이게 지배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죠. 지배자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피지배자가 의존하죠. 그런데 일본이 가야에 의존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국가 운영을 위해.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나일 본부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철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철의 왕국을 지배했다? 전략 자원을 전량 수입하는 나라가 공급국을 식민 지배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의 문제죠. A가 100의 생존을 의존한다. 그런데 A가 B를 지배한다. 모순입니다. 저는 논문을 한 편 더 썼습니다. 이번에는 고고학 저널이 아니라 역사학 저널에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고대 동아시아의 철 교역과 권력 구조 과학적 증거를 통한 재해석. 이 논문에서 저는 더 넓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야와 일본의 관계를 철 교역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의존 관계였죠. 일본 왕실의 권력은 가야의 철 공급에 기반했습니다. 가야 없이는 일본 왕실도 없었죠.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더 컸습니다. 국제 언론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죠. 교수님, 귀하의 연구가 동아시아 역사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밝았죠.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본 고대 왕실의 무덤에서 발견된 철은 일본산이 아닙니다. 한반도 가야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일본이 100년간 주장해온 역사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대의 철은 국가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철이 없으면 무기도, 농기구도, 도구도 만들 수 없었죠. 일본이 이 핵심 자원을 전량 수입했다는 것은 일본이 공급국에 전략적으로 의존했다는 뜻입니다. 지배자가 아니라 의존자였다는 겁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일본 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침묵과 부정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청자들이 봤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저는 호텔 방에서 방송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에 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명확하게. 저는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논문들, 데이터 시트들, 분석 보고서들, 이 종이들 속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1600년간 묻혀있던 진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재킷을 입었죠? 다음 일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야는 공급자였습니다. 일본은 의존자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진실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것. 과거에서 현재까지. 서울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한국에 며칠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학회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자 300명 앞에서 제 연구를 발표했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토론이 뜨거웠습니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대부분은 끝까지 남아서 들었습니다. 끝나고 악수를 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야.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1600년 전에 철을 연구했습니다. 그 철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냈죠.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어디로 갔을까? 가야는 서기 562년에 멸망했습니다. 신뢰 흡수됐죠. 그 후로 가야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어떻게 됐을까요? 1200도 용광로를 운용하던 그 기술,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던 그 제철 기술, 나라가 망하면 기술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 측 주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야의 옛 땅을 보고 싶다고, 철이 생산되던 그 지역을 직접 가보고 싶다고. 그들은 흔쾌히 일정을 잡아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 KTX를 탔습니다. 고속열차였죠. 시속 300km,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다가 다시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좁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2시간 반 후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다시 차를 탔습니다. 김해 방향으로 가야의 중심지였던 곳이죠. 차창 밖으로 낙동강이 보였습니다. 넓은 강이었습니다.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1600년 전에도 이 강은 여기 있었을 겁니다. 가야 사람들도 이 강을 보며 살았겠죠. 안내를 맡은 한국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이 가야의 심장부였습니다. 낙동강 하류 일대, 김해, 창원, 함안, 고령. 이 지역들이 가야 연맹을 이루고 있었죠. 철광석이 풍부했습니다. 강을 통해 운송도 편리했고요. 철을 만들고 수출하기에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리적 이점, 자원의 풍부함, 교통의 편리함. 이런 조건들이 가야를 철의 왕국으로 만들었겠죠. 차가 언덕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안내자가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내려서 보시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언덕 위에 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평야가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그 평야 위에 거대한 산업단지가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안내자가 대답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죠. 기계, 자동차 부품, 조선, 방위산업, 모든 게 저기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 너머에 보이는 건요? 안내자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쪽은 울산입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있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연기, 저건 포항입니다. 포스코가 있는 곳이죠. 한국철강산업의 봉어지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가야의 옛 땅, 낙동강 하류, 김해, 창원, 울산, 포항. 1600년 전 이 지역에서 철이 생산됐습니다. 1200도 용광로가 타올랐죠. 덩이소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철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갔죠? 지금 같은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포스코, 세계 6위의 철강 회사입니다.
연간 조강 생산량 4천만 톤. 한국을 철강 강국으로 만든 기업이죠. 현대제철, 한국 2위의 철강 회사입니다. 고급 강판, 특수강을 생산하죠. 자동차용 강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기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야의 옛 땅에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에 있습니다. 1600년 전 용광로가 타오르던 바로 그 지역에 저는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우연입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제철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철광석이 있고 물이 있고 항구가 가깝죠. 고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리적 이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이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포스코가 처음 세워질 때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 말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죠. 자원도 없었습니다. 철광석도 수입해야 했고 석탄도 수입해야 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제철소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죠. 그런 나라가 철강 강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는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포스코를 방문할 수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포항으로 갔습니다. 포스코 본사였죠. 거대했습니다. 제철소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공장 건물들, 하늘 높이 솟은 고로, 붉게 달아오른 쇳물이 흘러가는 모습, 열기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고로의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도입니다. 철광석을 녹여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죠. 1500도. 1600년 전 가야의 용광로는 1200도였습니다. 지금은 1500도. 온도는 올라갔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광석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것, 불의 힘으로. 저는 붉게 타오르는 고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불은 꺼진 적이 없구나. 1600년 전에도 이 땅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 가야의 용광로에서 그 불이 철을 만들었죠. 그 철이 왕국의 힘이 됐습니다. 가야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라로, 고려로, 조선으로 기술은 이어졌죠. 대장장이들이 있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스승에서 제자로. 그리고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제철소 건설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철강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세계은행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비웃었죠.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는 나라가 제철소를 짓는다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해냈습니다. 포스코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죠. 연간 생산량 100만 톤. 하지만 계속 성장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개선하고 혁신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끊임없이. 지금 포스코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스틸, 초고강도 강판이죠. 자동차 무게를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소재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이 강판을 원합니다. 일본 제철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신일본 제철, JFE.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기업들이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에 뒤처져 있죠.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1600년 전, 일본은 가야에서 철을 수입했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 일본 기업들은 한국 철강 기술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에 뒤처져 있죠.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반복이 아닙니다. 연속이죠.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1600년간 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며 형태를 바꿔가며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쇠를 다루는 기술, 불을 뿌리는 능력. 저는 포스코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초창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황량한 모래밭에 공장을 짓는 모습. 노동자들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죠. 땀에 젖은 작업복, 피곤하지만 단단한 눈빛.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 1600년 전 가야의 대장장이들과 뭐가 다를까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쇠를 다루는 사람들, 불과 싸우는 사람들, 더 좋은 철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철광석이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량 수입하죠. 호주, 브라질에서. 석탄은요? 역시 수입입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됐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기술입니다. 자원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수입할 수 없죠.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그걸 해냈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개선하고 혁신하고 끊임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1400년 전에도 가야가 가진 것은 기술이었습니다. 철광석은 다른 지역에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1200도로 녹여서 철을 만드는 기술, 그 기술은 가야에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가진 것도 기술입니다. 철광석은 수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계 최고 품질의 철강으로 바꾸는 기술, 그 기술은 한국에 있습니다. 연속입니다. 1600년의 연속. 저는 포스코를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자원 빈국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철광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능력, 불을 다루는 전통, 쇠를 뿌리는 역사. 이건 자원이 아닙니다. 자원보다 귀한 것이죠. 자원은 고갈됩니다. 하지만 기술은 축적됩니다. 자원은 사라지지만 기술은 진화합니다. 가야의 용광로는 1200도였습니다. 포스코의 고로는 1500도입니다. 300도가 올랐습니다. 1600년에 걸쳐.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불로 쇠를 다루는 것.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연구한 것은 고대사였습니다. 1600년 전의 철, 죽은 왕의 무덤에 묻힌 소회덩이, 과거의 유물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본 것은 현재였습니다. 타오르는 고로, 흘러가는 쇳물, 살아있는 기술이었죠.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60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동할 뿐이다. 가야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꿔 다시 타오른 것뿐이지요. 그리고 저는 다음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이 기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철강에서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쇠를 다루는 기술은 다른 곳으로도 퍼져나갔겠죠. 더 정밀하게, 더 강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저는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창원, 방위산업단지, 한국의 무기가 만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1600년 전 가야의 철은 갑옷이 됐습니다. 방업, 전사를 보호하는 철갑이었죠. 지금 한국의 철은 무엇이 되고 있을까요?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창원 방위산업단지.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철조망이 높았고 검문이 엄격했죠. 신분증 확인, 소지품 검사, 방문 목적 확인. 3번의 검문을 거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방부의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학술 연구 목적이라는 명목이었죠. 사실 제 BBC 인터뷰가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홍보 기회였으니까요. 영국 옥스퍼드 교수가 한국 방위산업을 직접 보고 감명받는다. 나쁠 게 없죠.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것들. 전차, 자주포, 장갑차, 야외 전시장에 한국산 무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압감은 느낄 수 있었죠. 거대하고 육중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저것이 K2 흑표 전차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3.5세대 주력 전차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저는 전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검은색 철갑이 햇빛을 받아 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포탑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죠. 120mm 활강포. 저는 전차의 측면을 바라봤습니다. 두꺼운 장갑판이 겹겹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 장갑의 두께가 어느 정도입니까? 안내자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밀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존하는 대부분의 대전차 무기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장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600년 전의 갑옷을 떠올렸습니다. 가야의 판갑, 철판을 이어 붙여 만든 갑옷이었습니다. 전사의 몸 전체를 덮었죠. 투구, 목가리개, 가슴바디, 등바디, 팔보호대, 정강이 보호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로 무장했습니다. 목적이 뭐였습니까? 방어입니다. 적의 공격을 막는 것, 전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게 갑옷의 존재 이유였죠. 지금 눈앞의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K2 전차의 핵심은 뭘까요? 엔진? 포? 아닙니다. 장갑입니다. 전차의 생명은 장갑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포를 달아도 장갑이 뚫리면 끝이죠. 승무원이 죽습니다. 전차가 무력화됩니다. 장갑이 버텨야 전차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야 싸울 수 있죠. 16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갑옷이 뚫리면 전사가 죽었습니다. 갑옷이 버텨야 전사가 살았죠. 살아남아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저는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갑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특수강입니다. 일반 철강과는 다르죠. 극도로 단단하면서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반된 성질을 동시에 가져야 하죠. 그래서 개발이 어렵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겁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산화했죠.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개발한 특수강을 사용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강 기술이 방위산업으로 연결된 겁니다. 포스코의 기술이 전차의 장갑이 됐습니다. 가야의 대장장이가 만든 철이 판갑이 된 것처럼 쇠를 다루는 기술이 전사를 보호하는 갑옷이 된 것처럼 연속입니다. 1600년의 연속. 저는 다른 전시물로 이동했습니다. 카네븐 저주포. 거대한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55mm 자주곡사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K-칼군 현재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등에 수출됐습니다. 누적 수출액이 수조 원에 달하죠.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절반 이상? 그렇습니다. KQ는 성능과 가격 모두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자국 무기 대신 한국제를 선택하고 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제를 선택합니까? 안내자가 대답했습니다. 품질입니다. 특히 포신의 내구성과 장갑의 방어력. 이게 핵심이죠. 포신은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 합니다. 장갑은 적의 공격을 막아야 하고요. 둘 다 철강 기술이 기반입니다. 한국의 특수강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철강입니다. 포신을 만드는 기술, 장갑을 만드는 기술, 전부 쇠를 다루는 기술이죠. 고온을 견디는 철, 충격을 흡수하는 철,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철, 이런 특수한 철을 만드는 능력, 그 능력이 한국에 있습니다. 1600년 전에도 이 땅에서 철을 만들었습니다. 가야의 대장장이들이. 그들의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꿔 이어졌죠. 포스코의 고로에서, 현대제철의 아병이에서, 그리고 지금 이 방위산업단지에서 저는 전 시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샀습니다. K2 흑표, 1,000대가 넘는 대규모 계약이었죠. 왜 폴란드는 독일제나 미국제 대신 한국제를 선택했을까요? 노르웨이가 한국 자주포를 샀습니다. K9, 북유럽의 선진국이 자국 방어를 한국 무기에 맡긴 겁니다. 왜일까요? 호주가 한국 장갑차를 샀습니다. 레드백, 영연방 국가가 영국제 대신 한국제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같습니다. 품질입니다. 강철의 품질. 전차든 자주포든 장갑차든 핵심은 철입니다. 철의 품질이 무기의 성능을 결정하죠. 한국의 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어떻습니까? 그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일본도 무기를 만듭니다. 열식 전차, 99식 자주포. 기술력은 있죠. 하지만 수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죠. 헌법 제약, 가격 경쟁력, 정치적 요인.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국제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일본 무기를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1600년 전 일본 왕실은 가야에서 철을 구했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가야의 철로 칼을 만들고 갑옷을 만들었죠. 가야가 없었다면 일본 왕실의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한국에서 무기를 삽니다. 한국의 철로 만든 전차를, 자주포를, 장갑차를 폴란드가, 노르웨이가, 호주가, 이집트가 줄을 서서 구매합니다. 과거엔 일본이 구걸하던 위치, 지금은 세계가 줄을 서는 위치.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600년 전에도 철의 공급자였고 지금도 철의 공급자입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덩이소에서 전차 장갑으로, 판갑에서 특수강으로. 저는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그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1600년 전에도 이 땅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을 겁니다.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는 불에서 가야의 대장장이들이 땀을 흘리며 철을 만들었겠죠. 지금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제철소에서, 방위산업 공장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세계 최고의 철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속입니다.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김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가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철검, 철촉, 판갑, 투구. 녹슬고 부식됐지만 형태는 분명했죠. 1600년 전 가야 전사들이 착용했던 것들입니다. 저는 유리관 앞에 섰습니다. 판갑을 바라봤습니다. 철판을 정교하게 이어붙인 갑옷, 리벳 구멍이 보였습니다. 가죽끈으로 연결했던 흔적이죠. 장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본 K2 전차의 장갑을 떠올렸습니다. 두꺼운 철판, 정교하게 가공된 표면, 첨단 기술의 결정체, 1600년의 시간 차이.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쇠로 사람을 지킨다. 철로 생명을 보호한다. 저는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빠른 자동차들, 분주한 사람들. 이 나라가 1600년 전에는 철의 왕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한반도가 눈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낙동강이 보였습니다. 그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한 건 일본 왕릉의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왜 파지 않는가? 왜 숨기는가? 그 의문이 저를 이끌었죠. 그리고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일본 왕릉에 묻힌 철은 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가야에서 온 것이었죠. 일본 왕실은 가야의 철에 의존했습니다. 지배자가 아니라 의존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술의 연속성. 가야의 용광로에서 시작된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1600년간 타올랐습니다. 형태를 바꿔가며 장소를 옮겨가며 포스코의 고로에서 현대제철의 아병이에서 방위산업 공장에서 그 불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타오를 겁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랐습니다. 한반도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좌석에 등을 기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1600년 전의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왕릉을 봉인하고 발굴을 금지하고 역사를 왜곡했죠. 자신들이 철의 주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야를 지배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비소 함량, 티타늄 함량, 동위원소 비율.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일본 왕릉의 철은 가야에서 왔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과학적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철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600년 전에도 한반도가 철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죠. 덩이소에서 철강으로, 판갑에서 전차 장갑으로. 과거를 훔치려 한 자는 실패했습니다. 기술을 계승한 자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연구는 고대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현재였죠.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한국의 불은 계속 타오를 겁니다. 더 뜨겁게, 더 밝게. 저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철의 연속성 가야에서 현대 한국까지 1600년의 기술 계승, 서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는다. 기술은 사라지지 않는다. 문명은 이어진다. 본 논문은 고대 가야의 제철 기술이 현대 한국의 철강 산업과 방위 산업으로 어떻게 계승됐는지를 추적한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서재에 울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논문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페이지의 문서, 그 안에 담긴 진실. 일본은 땅을 덮어 역사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흙 속의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왕실 무덤 깊은 곳에서 발견된 비소 섞인 쇠덩이는
16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문명은 언제나 더 앞선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과거를 훔치려는 자는 미래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계승한 자는 미래를 지배합니다. 철의 주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옥스퍼드의 첨탑들이 여명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 겁니다. 진실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